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예비 신랑과 나는 회사 내 커플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서 자주 마주치지는 못했지만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 남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변해갔어요. 좁은 회사 안에서라도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받은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약회사에서 영업직을 맡고 있어서 그의 직업 특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성도 남들보다 뛰어나고 활달하고 더군다나 팀 리더였죠.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의 위상이 굉장히 높게 보였던 것도 있었어요. 아랫사람을 굉장히 잘 다루기도 했습니다. 저는 몇 달을 걸친 연애 끝에 회사에서 리더십이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 남자라면 결혼을 해도 가정을 잘 꾸리고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혼자가 꽉 찬 아이라 보니까 서로 결혼이라는 숙제가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비 신랑과 우연히 저녁에 술을 한잔 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마침에 저희는 서로 부모님께 인사부터 하자는 의논에 서로가 의견이 맞았습니다. 어설프지만 술기운에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집에 인사를 가는 날이 다가오게 됐어요. 당일 아침에 평소 아끼던 차를 몰고 제가 사는 원룸 앞으로 예비 신랑이 멋있게 차려입고 나타났고 저도 평소보다 조금 더 여성스럽게 신경 써서 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뵈러 갈 준비를 서둘러 했어요. 제가 준비를 끝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예비 신랑은 목적지인 우리 집 주소를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에 입력해 보더니 우와, 엄청 시골이네 라며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자연스레 뒤를 돌아 예비 신랑을 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중얼거리던 말이 결국 저에게 들렸기에요.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비 신랑은 심드렁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니, 주소가 끝까지 키를 차지도 못해 얼마나 시골에서 사는 거야 자기 라고 말했으니 나는 마저 립스틱을 바르며 대충 시골 동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전에 종종 말해 두었던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 내가 살던 내 어깨 신도시는 다 검색이 되던데. 우리 시골 동네는 점점 인구수가 줄고 있어서 그런 건가? 제 말에 대답이 없던 예비 신랑은 지도를 보다가 결국 인상을 쓰며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혹시 보르도 비포장 도로야? 예전 도로가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곳은 이미 도로가 잘 깔려있는 곳이라 아는 대로만 따라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 군데는 마을이 잘 꾸며지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예비 신랑은 평소에 자신의 사정에 맞게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주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서 그의 사례는 옳았던 것 같아요. 또한 기름값도 그렇고 제약회사 영업직이라 평소 술자리도 많고 대리운전을 자주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자신의 차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마치고 여러 생각을 하다가 신랑에게 먼저 제안했어요. 어차피 오늘은 당일치기로 가는 건데 신랑도 운전하느라 피곤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운전할까요? 그래서 솔개가 되는지 저를 보다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저도 시골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좋아해서 오히려 설득당해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면 은근히 경치도 보고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럼 그럴까요? 예비 신랑은 행크의 제안에 동의하여 차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 너무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지방 소도시에 도착했어요. 시골에 가서 예비 신랑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란 이야기를 듣고 왜 그렇게 재미있어 하는지 궁금해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도시에서만 살다가 계속 아파트에서 생활하다가도 종종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살아본 적 있는 예비 신랑은 시골에서의 삶이 뭔가 이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터미널에 도착하자 예비 신랑이 이게 얼마 만에 탄 고속버스인지 궁금해하며
그래서 그런지 조금 얼떨떨한 듯 했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되어서 집에 올 때 자주 마시는 약 가져올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아이 살 때부터 멀미를 하나도 견뎌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며 잠시 후 마을버스로 환승하여 시골 읍내로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예비 신랑의 유쾌한 대답에 안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처음 인사하러 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더라도 저도 이젠 조금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마을 버스를 갈아탈 때 아빠로부터 전화가 왔거든요. 마침 농장에서 나오는 길이었는데 읍내로 마중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잡을까 고민할 때 도착 시간을 알려드리고자 했거든요. 익숙한 예비 신랑을 따라 읍내로 가는 마을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는 도중 주변 풍경이 정말 예쁘단 말이죠. 역시 제가 말한 대로 즐기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우리 시골은 과수원이 많아서 정말 풍경이 예술적이거든요. 마침내 시골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사거리에서 내리려는데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라도 있더라고요. 맑은 날씨에는 생산도 많이 나아가신다. 그러시더군요. 또 시골장에 서는 날이라 그런지 좁은 마을 사거리가 좀 더 복잡해졌어요. 그 사이에 아빠를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먼 곳에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빠가 가끔 이용하시는 건데 우리 집에서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경운기를 끌고 마을 사거리에 나타나셨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어서 우리 위치를 알렸습니다. 아빠 여기에요. 라고 말하니 근처에 서 있던 예비 신랑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분이 장인님이세요. 라고 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대답했어요. 경운기를 끌고 나온 아빠는 저희를 태우기 위해 근처에 오신 길이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의 반응이 영 탐탁지 않았던 것은 이때부터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며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아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우대가 멀쩡한 것을 확인하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그에 따르면 내가 지선인 남자친구인구만. 반갑네일 애비라 아빠가 악수를 청하자 예비 신랑인 이는 아빠의 손을 덥석 잡고 허리를 깊게 숙여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만나게 되어서 놀랐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마주잡은 손을 흔들면서 주변에 계속 왔다가 마침 시간도 맞아서 두 사람 내가 데리러 왔네. 뒤에 타게 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경운기 2에 타라고 해서 나는 놀라서 사역이에요 라고 말했고 예비 신랑은 아빠의 말에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집까지 가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빠가 항상 차로 나를 데리러 나오는데 아마도 경계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아빠의 행색도 첫 만남에 보이기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농장을 들린 후에 오셔서 무릎까지 바람에 춥다고요. 올라간 긴장한 흙투성이 없는 작업복으로 항상 애용하시는 옷이 유독 그날따라 지저분했습니다. 결국 저는 계속 버티며 올라타지 않고 저를 보는 예비 신랑을 설득시켰습니다. 자기야, 여기서 가려면 어차피 걸어서는 힘들어 미안한데 이거 타고 그냥 가자. 조심스럽게 권유하자 아빠의 노골적인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와,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예비 신랑은 말문이 막힌 표정으로 결국 경운기 뒤에 올라타고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저 또한 그 옆에 같이 앉아 아빠가 운전하시는 경운기를 타고 시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시골에서야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붓사람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레지는 동안 너무나 얼어 한참을 헤매며 비료를 뿌린 농부들의 논밭을 지나 집으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우리 집은 위치뿐만 아니라 지형도 정말 멋진 곳에 위치해 있어 어귀에서 차가 들어오면 한눈에 보일 정도로 시야가 환상적인 곳입니다. 엄마는 아빠가 몰고 오는 경우에 길을 보며 마당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경운기가 시동을 끄는 순간 예비 시신랑이 운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엉덩이가 얼어 죽겠어
라고 소곤거리는 소리에 나도 괜히 미안해하는 느낌이었어요. 미안해 라고 대답하면서 안색을 살피던 이웃이 제법 피곤했던 것 같았나 봐요. 그래도 제 예비신랑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군요. 아니야, 오는 길이 꽤 멀더라. 안 그랬으면 우리 한참 걸었을 텐데 그렇게 말했나 봅니다. 그 사이에 다가오는 엄마가 예비신랑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 두 팔을 벌리셨고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을 끝내고 경운기를 끌고 과수원으로 향한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예비신랑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고 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선아, 아빠가 과수원에 경운기를 놓고 차로 바꿔서 타고 올게 라고 말하는 아빠가 왠지 고통스러워 보여요. 가지 말라고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시찰러 나와요. 라고 말하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금방 다시 가져다 주어야 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빠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아빠를 다시 배웅하고 나는 집으로 들어가 예비신랑을 찾았어요. 엄마가 거실에 예비신랑과 함께 앉아 인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내가 집에 혼자 들어온 것을 본 예비신랑이 장인 어르신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서 아빠가 과수원에 다녀왔어요. 들려오신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다시 가셨다가 바로 오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운기를 두고 왔으니 많이 구구절절 설명하기 싫어서 간단히 답했더니 경운기를 타고 저 얼마나 물어. 역시 내 차를 가져와서 그래서 나 바라나이 더 나이 드시면 더욱 승차감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녀 해 당신도 알죠. 우리도 한도에 맞게 내 차를 타고 다니니까 느껴지자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구구절절 늘어놓는 겁니다. 아무렴. 엄마도 앞에 계신데 새파랗게 어린 자식들이 나이 들어간다는 말을 하니 어색하게 그저 호흡만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엄마는 저녁을 준비하시며 시계를 보며 저와 예비신랑에게 주변도 둘러보기 위해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선아, 봄이라 제철인 나물들이 많아. 지금 안 먹으면 못 먹으니까 여기 몇 가지 뜯어봐,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기가 되면 먹을 수 있는 나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예비신랑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오더니 텃밭에 나가 싱그러운 제철 나물을 뜯는 저를 보고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풀을 뜯어 먹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예비신랑이 오해한 것 같아서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죠. 풀이 비록 맛있지 않고 제철이라고 해도 엄청 좋아 라고 했습니다. 맛있는데 향긋해. 서울에서 이런 것을 사 먹기 위해서는 손바닥만한 정도의 검사도 5,000원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 불평하는 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텃밭에 나가 엄마가 심어놓은 종들이 자란 것을 보며 뿌듯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비신랑은 영 표정이 안 좋았어요. 아마도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와 멀미를 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먼 길을 오시게 된 우리 집 손님이시니까 최대한 기분 좋게 접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예비신랑의 기분을 이해하고 노력했어요. 속도는 별로고 8번째 카란라면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벽이 왜 똥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 아마 마을에 어디선가 배수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 말에 반감하면서 웃었다. 여기는 청정지역이라 근처에 공장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덧붙여 다시 설명해 줬어. 여기는 현재 처리 중이야. 그래서 냄새도 그리 나쁘지 않아. 비료 냄새야. 하지만 저녁이 되면 상쾌하고 분위기도 좋아지는 거야.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말하며 한 덩어리로 찢은 제철 나물을 내어 보였다. 먹다 보면 그 마음도 살 것 같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 요즘 예비신랑이 입맛이 없는지 인스턴트 음식만 찾았던 것을 생각했어. 저는 싱그러운 채소들과 나물들,
그리고 과일 나무에서 열린 사과도 몇 개를 따서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집으로 복고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둘러 저녁 식탁을 차려주었습니다. 집은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이었는데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직접 건축하신 집이어서 수리할 것이 없어서 부모님이 이 집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배가 고파 앉을 시간인데 어서 앉아야겠죠. 이에 장인 어르신은 조금 전에 뚜렷한 표정이 사라지고 역시 제 예비신랑은 부모님 앞에서 쾌활한 얼굴로 넉살 좋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읍내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삼겹살을 사오셨다고 하셨군요. 돼지를 잡은 날 사온 거라며 이렇게 귀중한 걸로 특수 부위도 함께 구워달라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넉살 좋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혹시 돼지를 잡는 기회만을 기다리면서 시골로 가시는 게 아니신가요? 그 날만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르신만 나이 들면서 고기를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발랄하게 말씀하자 순간적으로 아버지는 해석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예비 사위를 응시하셨나 봅니다. 제가 아버지의 기분을 잘 알지만 아마도 예비 사위의 어조나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로 추측해봅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는 그 분위기를 빨리 이해하고 계십니다. 눈치채지 못했는지 한마디 덧붙이는 겁니다. 단백질을 보충하면 젊어지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 아니거든요. 우리 제약회사 다녀서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자기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비 신랑이 툭 치며 동조를 구하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말을 어버버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실 올해 농장일을 시작하시고 식성도 좋으셔서 매번 비니도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계시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도 빨간 불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어쨌든 첫 술을 그렇게 뜨기 시작하고 엄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요. 어쩌면 우리 사위가 한번 와 마시려고 아끼던 건데 하는 동안 장식장에서 인삼주를 꺼내셨어요. 정말 값진 인삼주인데 집에 손님이 오지 않는 한 꼭 뜯지 않을 거였어요. 뚜껑에는 서투른 글씨로 7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고 엄마가 식탁에 그것을 펴놓자 판 위에 올려놓고 잔을 가져오자 미래 사위는 많이 인삼주 병을 쳐다보며 어때 맛있겠다. 엄마가 기분 좋게 국자로 술을 한 잔 따라 내밀자 머리를 끄덕이며 인삼주를 받아들었고 아버지도 잔을 채워주자 두 사람은 조용히 잔을 서로 부딪히며 맛을 즐기더군요. 정말 은은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술이에요. 이곳은 도라지예요. 그 말에 우리는 순식간에 예비 신랑을 빤히 쳐다봤다. 그동안 우리가 놀림을 떨었던 것이었지만 부모님은 처음 듣는 말에 조금 당황스러워하셨다.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너무 값진 인삼이야. 나도 당근은 높게 팔려 라며 제가 예비 신랑의 옆구리를 가볍게 쳐보니 그들은 깜짝 놀랐고 서둘러 변명을 시작했다. 아니요. 요즘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약회사 이름 아무거나 내걸고 도라지를 산삼으로 위장하여 팔기도 하고 있어요. 변경되며 모든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악화하는 말만 하는데 빨리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예비 신랑의 잔과 아버지의 잔을 더 달아주었습니다. 귀하다는 것에 조금 과장하여 강조하려 하였더니 예비 신랑의 말이 어색하다는 듯이 제 입이 미흡해서 그런지 공산품이 입맛에 맞네요. 소주를 좋아합니다. 귀하다고 해서 더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처음 만나는 어른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아버지가 술잔을 머금으로 내려놓으시라고 말씀하시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마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술보다는 당근이라 알아 이 사람아. 핀잔을 던지자라고 하니 그제야 예비 신랑이 눈치를 채고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런가? 예비 신랑은 아빠의 톡 쏘는 말에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순간의 분위기가 그랬고 나는 첫 만남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냉장고를 열어 소주를 가져왔어요. 아빠 맞아요. 어차피 이렇게 귀한 거
2잔 이상 마시는 게 민폐지. 이제 이걸로 드세요. 엄마가 미나리 없이 삼겹살을 가져와 주셨는데 엄마도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둘러 일어나 말을 걸며 아빠도 조금 전에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예비 신랑의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예감은 역시나 빗나가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의 얼굴이 조금 움켜쥐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방금 전 인삼주를 한 잔 마셨던 것으로 인해 주량을 2배로 늘리지 않으셨어요. 뭔가 주맛이 떨어졌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도 제가 그때까지만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예비 신랑을 아버지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대화에 많이 참여했고 호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삼겹살이 잘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예비 신랑이 갑자기 촉매적인 질문을 하네요. 여기 읍내는 소자는 날 없습니까? 아버지는 예비 신부의 접시에 고개를 들어 올려주며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나 또한 취한 이 남자의 눈빛이 불안해하면서 그냥 서운한 마음에 옷을 벗어 어찌하여 돼지 잡는 날만을 기다릴까요? 나의 풀어진 말로 인해 기사들이 되면 소고기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혀가 꼬인 목소리로 높여 말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자네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의 대화처럼 분위기가 공통점을 가지며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소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니라고 자기야. 저를 보며 물었지만 첫 만남에 이런 모습이 정말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니 자기야. 이만큼 취한 것 같아. 라며 불안한 표정으로 예비 신랑의 팔을 붙잡고 제지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부모님이 있던 자리에서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은 것이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려 했지만 예비 신랑의 크고 강한 체구 때문에 뿌리치는데 힘들었죠. 아. 그런데 우리 데이트할 때는 스테이크를 많이 먹는다고 고함을 치며 말하는 예비 신랑이었어요. 아버지는 영원히 예비 신랑의 푸른 눈과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다가 결국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고기를 먹고 살며 못 쓴 에너지를 단백질이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하시며 예비 신랑의 술잔을 톡톡 치시면서 아들에게 훈계를 주셨습니다. 너와 나랑 같이 먹으면 독이라도 되는데 어떤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볼까? 누가 더 건강한지 예비 신랑은 마치 한약을 먹은 듯이 어색하게 뒷목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꼭 다물더군요. 아버지는 황당히 하드한 태도가 이곳에서 드러나선 안 되는 것인데 어른들을 대하는 경험이 부족한지라 약간 다른 모습에 잠시 실망스러워했습니다. 고기를 다 먹고 난 뒤 엄마는 시원한 후식을 만들겠다며 김치를 말아 국수를 내주셨어요. 감사의 말을 전하지 못한 채 예비 신랑이 어떤 승부욕이 불러일으킬지 모른 채 결국 다시 아빠를 성나게 만드는 말을 했네요. 아무래도 우리 장모님은 영원히 손에 물이 묻혀 이렇게 주름진 채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의 손을 갑자기 잡아주셨어요. 하지만 예비 장모이지만 우리가 결혼할 예정이 아니라면 이건 중년 여성의 손을 법석 잡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장모의 손을 첫 만남 때 단호하게 잡는 사람도 흔치 않죠. 그 순간을 허투루 보냈네요. 아빠도 제가 뭘 하든 무슨 말을 해도 너무 늦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머님, 이런 국수를 직접 만들지 마세요. 손에 물이 묻는 맛이라고요. 저희가 서울에서 만든 김치 국수 밀 키트를 보내드릴게요. 요즘 도시 사람들은 그냥 뜯어서 조리하면 되는 것을 먹어요. 아뿔싸. 정말 튀어나오는 말마다 이건 의도나 뉘앙스 예비 신랑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에 누군가 망치로 딱 때리듯 이제 확신이 들더라고요. 복잡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와중에 아빠가 볼수됐네. 그런 공산품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비신랑은 자신의 말에 거절한 아빠에게 언제 말았는지 왜요 편하게만 한데 아버님 경운기는 안 불편하세요? 제가 바꿔드릴까요? 갑자기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아빠가 경운기 소리에 마침 넣어 잘 걸려들었다는데 예비신랑을 노려보며 다시 물었어요. 내 경운기가 어디가 어때서? 라고 근엄한 목소리로 물으면 아닙니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감에 취해서 느낄거렸어요. 저는 결국 이제는 장단에 맞추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휘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예비신랑이 제 옆구리를 툭 칩니다. 자기야, 여기 중고차 파는 곳 없나 물어봤는데 제 안색은 이미 3층을 올라갔고 왜 없어? 저 업의 신도시 단지로 가는 길에 있겠지 뭐라고 했었던 것은 문제였다. 갑자기 아빠에게 고개를 돌리는 예비신랑이 아버님, 제가 티코 사드릴까요? 저 그만한 능력은 되니까. 지금 바로 가세요. 라고 했다. 이들은 너무나 어색해서 넋을 잃고 예비신랑을 빤히 쳐다봤다. 예비신랑이 취해 주절거리는 모습도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는데 엄마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헛기침을 하시고 그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비신랑도 그 모습에 어색해진 분위기를 그제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마른 세수를 하며 술 취한 눈을 계속 깜박거렸어요. 엄마는 굳어진 얼굴로 조용히 일어나서 접시를 치우고 식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조심스레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비신랑의 팔을 잡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상황을 감지한 예비신랑은 밖으로 나와서 먼저 입을 열었고 자기야, 난 많이 취했어 라고 말했지만 한숨만 톡 튀어나왔죠.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속마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 여기 회사 사람들이 술자리. 아니야. 어른들하고 우리 세대는 유머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기분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받는 게 힘들다고 느꼈던 그대로 말했더니 예비신랑은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유머로 그것을 전환하면서 자기야, 내가 좀 놀았어. 진심이야. 진짜 티코를 탄 것 마냥 실제로 갈아타고 올라가려고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결국 나는 예비신랑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찾았고 얼굴을 입댈 수 없을 정도로 멍한 얼굴로 예비신랑을 쳐다보며 갑자기 냄새가 나지 않고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불화를 다시 즐겁게 거듭나게 하고 있다는 말을 뱉어냈습니다. 외부로 나가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자. 술이 좀 깬 것 같아서 예비신랑의 발음이 확실히 좋아진 것이 느껴졌어요. 이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보았던 이미지가 온데간데 없고 실망스럽지만 이 남자와 이대로 결혼해도 될까 하는 고민 속에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지 알 수 있을까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 하며 기분을 전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저희를 찾으러 밖으로 나오셨고 예비 신랑을 향해 걸어오시는데 마침 어디를 갈 채비를 하신 모습이시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아빠는 지나치며 예비 신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좀 보셔도 될까요? 제 표정도 좋지 않은 걸 알아채신 예비 신랑이 아빠의 부름에 성큼 다가가셨어요. 이에 아버지께서, 그런데 아빠가 묻는 질문이 조금 의아했어요. 자네, 소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분명히 많이 식사를 하였고 평소보다 과식을 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먹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은 배가 부른데라고 대답하자 아빠가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은 마침 읍내 소를 잡으러 가는 날이라며 옷 등 심사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빠께서 다시 한번 저는 헤매는 듯한 얼굴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시 예비 신랑은 상쾌하게 식사를 하고 일어섰어요. 갑자기 꽃등심이 나온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니요, 방금 언급한 대로
라고 대답했지만 아빠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내가 손님 대접이 탐스러워한 거니 어떻게?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제 차고에서 차를 끌고 나올 테니 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차 키를 쥐고 차고로 향하셨고 그 순간 저는 기억해 둔 사실이 떠올랐어요. 우리 집에는 차가 없지 않았나요? 예비 신랑도 역시나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보며 자각이 없는 게 아니었어 람에게 물었고 저는 어쩌면 그럼 어떻게 이 넓은 땅에서 경운기 많다고 다니냐고 대답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예비 신랑에게 말해야 할지 난감하게 만드는군요. 그런데 더 가관한 건 누가 왜 말 안 했어? 라며 저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몰려와서 저도 모르게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무슨 자격으로 구구절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자 예비 신랑은 더욱 층거리며 그건 그런데 말야 라고 대꾸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뒷머리를 극적이며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어요. 마침내 아버지께서는 집 뒤 차고에서 차를 운전하여 집 앞으로 오셨고 예비 신랑은 차 앞에 박힌 엠블럼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당장에는 벤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 혹시 차가 벤치야라고 물으며 갑자기 제게 원망하는 표정으로 변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숨 내기 밖에 없었죠. 그때 예비 신랑의 꿈이 벤치를 사는 거였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벤치를 구입한다는 것이 어린애 같다며 그동안 말이 없었던 걸 생각나게 했어요. 아버지가 조수석으로 내려가라며 예비 신랑에게 손짓을 하시며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하셨었어요. 무척 당황한 그런 예비 신랑의 모습은 저도 처음 보았어요. 주춤거리며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아끼는 이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닌데 어째서 타내가 문까지 열어주어야 하는지 해야 하나요? 왜 서울 사람들은 다 그런가? 라고 하시며 폭소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아까 자기가 한 말들을 씹어서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서 반전은 예비 신랑은 서울 출신이 아니랍니다. 고작 몇 년 됐을까요? 이따금 동창들과 통화를 하면 나 이제 서울 사람인데 앉자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다를 것 같았어요. 결국 보조석에 올라타 문을 닫는 그 모습을 아빠가 보고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가 나를 못 보게 등을 돌린 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선아, 너 저를 정말 좋아하니? 식사 시간 고작 2시간인데 그 안에서 내가 하는 행동만 보아도 아빠는 달라 보이던데 나는 아빠가 내 속을 파악하신 것에 놀라 말을 잃었고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당혹해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아빠는 느긋하게 말했다. 어서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보기에는 우리 딸이 너무 아깝거든. 이런 말에 제 정신이 흔들려서 그에게 대답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갑자기 울컥했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보는 눈이 너무 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좋게 정리할게요. 라고 했더니 오히려 아빠는 그렇지. 다행히 다 내 말에 동의하는구나. 그럼 아빠가 알아서 처리하시겠구나 하시며 운전석으로 돌아가려 하실 때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아빠는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당기기 전에 한마디 하셨어요. 글쎄, 이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빠를 믿어라. 그리고 우리 딸 꽃등 심사울게 이런데도 꽃등심에 대한 의문을 품고 싶었지만 이미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아빠는 오늘 참 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을 끝으로 나가는 아빠의 차를 보며 한참을 서성였어요. 그 자리에서 서성이던 중에 집으로 돌아와 뒷정리를 하는 엄마에게 다가갔지만 기분이 언짢으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나도 엄마에게 별다른 변명을 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도 안 지나 아빠의 차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앉아있던 저는 급히 밖으로 달려갔어요. 혹시 아빠가 다녀오는 동안 또 실수를 저질러진 않았나 걱정하며 계속해서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마당으로 들어오는 아빠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 돌아갔습니다. 소고기를 4인분으로 함께 나갔던 예비신랑은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 손에는 소고기만 들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기분 좋게 터미널에 내려줬다고 말하며 콧노래까지 부르셨어요. 아버지 이후 상황이 궁금해서 불렀지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고 집으로 들어가며 후식으로 꽃등심을 먹자고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에 얼이 빠지는 순이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휴대전화 진동 소리를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들자 예비 신랑의 부재 중 전화가 수십 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자 다짜고짜 흥분하고 격앙된 목소리에 예비 신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예비 신랑의 말에 평소와 다르게 화가 났습니다. 저도 말없이 그냥 듣기만 했네요. 아빠가 그녀 혼자 들어오셨어. 나야말로 묻고 싶은데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예비 신랑이 하는 말이 글쎄, 아니 장인어르신이 갑자기 정육점에 들어가셔서 꽃등심이라고 사서 내 손에 쥐어주시고는 뒷좌석에 다른 봉지 두둑하게 던지시더라고 말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차분히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방향이 아니라 도착해야 할 곳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죠.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하고 말했더니 놀라워서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짜로 버스터미널이야? 라고 했더니 예비신랑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님이 이대로 바로 집에 가서 나에게 소고기를 요리하거나 뭐 그런 것들 했는데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황당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비신랑은 그대로 벗을 단 채로 서울로 향했고 손에는 아버지가 주신 소고기 한 인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저녁에 정말로 배 터지게 소고기를 먹어야 했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되지만 아빠는 은근히 통쾌해 보이셔서 결국 예비신랑은 가벽에 굴던 이빵정의 소고기를 사러 따라 나갔다가 절대로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로 복고하여 평소에 받아왔던 러브콜을 받은 다른 제약회사로 이직하였어요. 사실 예비신랑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이 좋아서 그동안 좋은 조건에도 이직하지 못했던 건데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실제로 보고서 갑자기 흥미가 사그라들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당연히 초반에는 예비신랑에 미쳐 보이던 열정적인 일상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집에서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결혼해 부모님 마음의 못을 박는 이 차라리 혼자 늙을 때까지 호도하면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뜸해진 했는데 헤어지자는 통보가 아무래도 인정하기 힘든 모양이에요. 최근 폐인처럼 지낸다는 말에 속상해지기도 합니다. 조금은 흔들리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대로 혼쭐이 난 예비신랑이 이대로 다시 재회된다면 이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변화가 없겠죠? 가능하면 성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럴 사람인지 항상 아랫사람에게만 되어야 하는 버릇이 내 열정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고민도 해봅니다. 밤이 깊어지면서도 요즘 그날의 일이 자꾸 떠오르기에 잠을 설치게 되는데 그동안 받은 격려와 응원에 정말 감사합니다. 음악